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사 오는 집이 많아졌어요. 한국은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맞춰서 8월과 9월에도 이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지 집안 내부를 공사하는 집도 꽤 많고, 이사를 가는 집, 이사를 오는 집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보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 이사할 때 유독 미신을 많이 믿어요. 어디에서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사할 때마다 안 지키면 찝찝한 몇 가지 미신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것을 안 지켜서 부모님에게 꾸중을 듣거나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죠. 너무 궁금하시죠? 오늘은 한국의 이사 미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사하는 날짜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단순하게 내가 가고 싶은 날로 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인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이사하는 날짜를 정할 땐 손 없는 날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서 손은 귀신을 의미해요. 결국 귀신이 없는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날짜마다 특정한 기운이 있다고 믿었고, 특히 손 없는 날은 나쁜 기운이 없는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날은 모든 일이 다 잘 진행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뿐만 아니라 결혼식, 이직 등 중요한 행사를 잡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이사는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확인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왕이면 좋은 기운을 받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손 없는 날의 이사 비용은 좀 더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크기가 30평대인데요.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있는 아파트예요. 보통 4인 가족이 사는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집에 살다가 이사한다면 적게는 100만 원부터 비싸면 200만 원도 더 들어요. 그런데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려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선호하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어려서부터 손 없는 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계속 듣고 자라다 보니 이걸 단순히 무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3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그때 손 있는 날에 이사했어요. 그날이 더 싸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사를 별로 안 해서 이사 업체와 계약하기도 편했거든요. 저와 제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저희가 편한 날짜를 잡아서 이사했어요. 아직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고요. 만약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드라마 중에 손 더 게스트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2018년에 나온 드라마인데 귀신이 나오는 공포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 제목의 손 역시 귀신을 뜻하는 것이죠. 정말 재미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무서운 영화나 드라마를 잘 못 보는데 이건 재미가 있어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낮에 방의 모든 불을 다 켜놓고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무서운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 없는 날을 잘 정해서 이사를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 입주를 해야겠죠? 입주는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때도 몇 가지 관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밥솥 먼저 들어가기입니다. 이사하기 전에 밥솥을 미리 가져다 두는 거예요. 한국에서 밥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매우 큰데요. 옛날에는 가족들이 끼니를 굶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밥은 가족들의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풍요로움과 재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사를 하기 전에 밥솥을 먼저 가져다 놓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결혼해서 처음 이사할 때 엄마가 도와주셨거든요. 집수리를 마치고 도배와 장판도 마무리하고 나니 갑자기 엄마가 밥솥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보다 밥솥이 가장 먼저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때 저와 제 남편 모두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새 집에 와보니 엄마가 밥솥을 현관에 놔두셨더라고요. 밥솥 안에 쌀을 가득 채워서요. 현관에서 거실로 밥솥을 옮겨서 밥을 지었고 간단한 반찬거리와 함께 텅 빈 집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과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게 너무 웃겼거든요. 한편으로는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사할 때 밥솥을 먼저 가져다 놓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문화예요. 이건 미신을 열심히 믿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의 놀이처럼 재미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깨끗하게 정돈된 집에 밥솥만 안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신을 안 믿는다고 해도 별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사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의 주인공은 바로 팥과 소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사를 들어가기 전에 집에 가져다 놓는 것인데요. 팥은 전통적으로 귀신이 매우 싫어하는 식재료라고 알려져 있어요. 팥은 붉은색인데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붉은색이 귀신 같은 부정적인 존재들을 쫓는 색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삿날이나 개업식 같은 날 팥으로 떡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기도 합니다. 주변의 나쁜 기운을 다 쫓아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을 한국에서는 동지라고 불러요. 매년 동지 날짜는 바뀌지만 보통 12월 22일 전후입니다. 그 날도 역시 한국 사람들은 팥으로 만든 죽을 먹습니다. 밤이 가장 긴 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죠. 팥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도 역시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가는 집의 현관이나 마당에 소금을 뿌리거나 혹은 팥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방마다 가져다 놓기도 해요. 혹시 한국 드라마에서 소금을 사람한테 뿌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더글로리 드라마에서 보면 연진이 엄마가 연진이한테
소금을 뿌리는 장면이 있어요. 연진이가 학폭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오던 날이었거든요. 연진이에게 나쁜 기운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금으로 씻어내는 행동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소금을 뿌려서 나쁜 것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사하면서 소금이나 팥을 새로운 집에 가져다 놓은 적은 없었는데요. 제 주변에 물어보니 꽤 있더라고요. 집안 분위기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면 찝찝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꽤 많은 것 같긴 해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혹은 식당이나 사무실을 개업하고 나서 현관문에 사람들이 부적 같은 걸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적은 보통 한자로 쓰이거나 독특한 모양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결국 좋은 일은 들어오고 나쁜 일은 멀어지라는 주문이 담겨 있는 종이에요. 보통은 부모님들이 새롭게 집을 마련한 자식들을 위해 부적을 선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부적은 한국인들에게 예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관문에 붙이면 인테리어로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붙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신 이런 부적을 대체하는 소품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앵마기 북어입니다. 앵마기 명태라고도 해요. 액은 나쁜 기운을 의미하고 마기는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앵마기라는 말은 다가오는 나쁜 기운을 미리 막는 일을 말합니다. 명태는 한국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 종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명태를 부르는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물고기의 상태나 손질 방법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르거든요. 싱싱한 생물의 상태는 생태, 얼렸을 때는 동태, 말렸을 때는 북어, 반쯤 말리면 코다리, 겨울철 찬바람을 맞으면서 몇 번을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말린 것은 황태, 어린 명태는 노가리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다른 것처럼 맛도 다 다르고요. 요리법도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생선이거든요.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결국 앵마기 명태, 앵마기 북어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잠시 다른 얘기 하나만 하자면요. 요즘에는 한국 바다에서 명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명태가 한국에서는 어종 보호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명태를 먹고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왜 명태라는 생선이 앵마기로 쓰였을까요? 그 이유는 명태의 생김새 때문이라고 해요. 명태는 큰 눈과 입을 가지고 있는데 큰 눈은 감시와 보호의 역할을 하고 큰 입은 집안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이나 잡귀를 모두 삼켜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북어를 명주실에 묶어서 현관에 걸어놓은 집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도 북어가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작년에 식당을 개업했는데 그때 제가 앵마기를 축하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앵마기가 인테리어 용품으로 잘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나무로 명태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명주실을 감아서 예쁜 인테리어 소품으로 팝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인사동에 다녀왔는데요. 키링이나 핸드폰 액세서리로도 앵마기 디자인이 있는 걸 봤어요. 한국의 전통이 느껴지는 귀여운 기념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께서 기념품으로 사기에 꽤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현관에 많이 걸어두는 액자가 있어요. 이 액자는 재물복을 불러오는 그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물도 많이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한국에는 이렇게 이사하기 전과 이사한 후에 더 좋은 운을 얻기 위한 미신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드나드는 현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좋고 나쁜 에너지도 현관으로 들어오고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서 집들이 초대를 받았거나 개업식에 초대되었다면 이런 아이템을 선물하는 것도 좋아요. 요즘에는 인테리어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디자인과 좋은 품질의 상품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귀엽고 멋진 소품들이 많이 생겨서 저는 한국 사람인데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소품을 구경하다가 예쁘면 하나씩 사기도 합니다. 한국의 앵마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나라의 아이템을 제가 몇 가지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투르키에 여행을 갔다가 기념으로 사왔던 이블 아이와 한국에서 인테리어 상품으로 유명한 드림캐쳐도 한국의 앵마기 명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아마 이 밖에도 각 나라마다 이런 소품들은 하나씩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나라에도 앵마기와 비슷한 소품이 있다면 댓글로 소개해 주세요.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이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신년 운세를 보는 것입니다. 신년 운세는 올해 나의 운이 어떨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것을 비과학적이고 미신이라며 부정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저는 이것 또한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무속신앙에서 행해지는 굿이나 여러 가지 의례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온 문화이고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신년 운세를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세를 보면서 내년을 기대하거나 대비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년 운세를 보는 방법과 왜 사람들이 점을 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년 운세를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당을 통해 신점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당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무당은 신내림을 받고 그 신을 섬기며 사람들의 앞날을 미리 알아봐주는 사람이에요. 신내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 몸에 신이 붙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무당이 신의 힘을 받아들여 신과 소통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보통 돌아가신 조상님의 영혼을 말해요. 그 신이 알려주는 내용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합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 파묘를 보면 무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무당은 자기가 원한다고 신내림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의 선택을 받거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역할이 무당인 경우에 신내림을 받을 수 있어요.
무당이 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해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꿈을 꾸거나 귀신이 자주 보이거나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느낄 때도 있다고 해요. 또 무당이 되기 전에 몸이 많이 아픈데 병명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걸 신병이라고 하는데요. 신병에 걸려 고통스러움을 겪는 것 또한 신내림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무당이 되기 싫어서 신내림을 거부하면 점점 병세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결국 신내림을 받게 된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당을 만날 수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무당이 신년 운세를 얘기하는 영상이 아주 많거든요. 저도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일반 오피스텔에 있던 점집을 찾아갔어요. 그때 아마 제 아들이 아주 어렸었고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일도 하고 어린아이도 키우느라 저에게는 아주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제가 몸도 마음도 힘들다 보니 남편하고도 자주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점집에 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잘 맞는 일인지, 앞으로 비전이 있을지, 또 남편과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지 등등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 아주 평범한 고민이고 평범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매우 행복한 일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요. 저는 심각했던 고민이지만 무당 입장에서는 아주 작고 귀여운 고민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사람들, 정말 큰 사기를 당해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해답을 찾고 싶어서 가는 곳이 사실 점집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무당은 상담사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당한테 신년 운세를 보러 가면 얼굴만 보고도 점을 봐줍니다. 다른 정보 하나도 없이 그 사람만 봐도 알 수가 있나 봐요. 내 일에 관해서, 건강에 관해서, 연애 혹은 결혼에 관해서, 가족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점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100% 믿고 의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믿을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100% 결정하면 안 되니까요. 점을 볼 때 너무 진지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무섭게 잘 맞추는 무당을 만나면 소름 돋기는 합니다. 그래도 자기 중심은 잘 잡아야겠죠? 신년 운세를 보는 두 번째 방법은 사주를 보는 것이에요.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해, 태어난 월, 태어난 날, 태어난 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태어난 생년월일 시가 운명의 암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년월일시로 앞날을 예측하는 것을 사주명리학 또는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명리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음양과 오행이라는 동양의 오랜 철학이 담겨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취미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주를 보고 싶다면 반드시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몇 시에 태어났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기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몇 시에 태어났는지 알고 있나요? 저도 몰랐다가 사주를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엄마도 제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서류를 같이 찾아본 기억이 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주팔자는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MBTI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MBTI는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고 통계낸 자료라면 사주팔자는 사람의 삶의 희노애락을 통계낸 자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사람이 태어날 때 각자 다른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통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라고 해요.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주를 본 적이 있지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어서 언제 결혼하게 되는지 물어봤었는데 저에게 일찍 결혼하면 이혼할 확률이 높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 나이로 치면 좀 일찍 결혼한 편인데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특이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심각하지 않게 재미로 사주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요. 미리 태어난 시간을 알아오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 사주가 아주 심각한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바로 궁합을 볼 때인데요. 궁합은 연인 사이에서 보는 점인데 서로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커플끼리 재미로 보기도 하는데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문제는 어른들이 결혼을 앞둔 자녀의 커플 궁합을 보는 경우입니다. 궁합이 좋으면 상관없지만 궁합이 안 좋다고 나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궁합이 안 좋아서 헤어지라고 직접 말하는 부모도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궁합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궁합을 많이 봤고요. 지금도 궁합을 보는 집이 없진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결혼하실 때도 저희 할머니께서 궁합을 보셨다고 해요. 엄마와 아빠의 궁합은 좋게 나와서 별 말씀 없었지만 반대로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의 궁합은 안 좋아서 할머니가 많이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실제로 이혼하셨어요. 이게 과연 궁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의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궁합을 아직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은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엄청난 도시화와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점을 보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무당 앞에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끝없는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측 불가능한 일이 많을수록 사람은 궁금하고 불안해지니까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점을 보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점을 왜 봤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제가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고 뭘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혹은 뭘 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불안하고 궁금할 때 점집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불안은 살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속신앙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무속이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무당과 점, 사주 등 무속신앙을 소재로 하는 K영화, K드라마가 꽤 많습니다. 한국에서 흥행한 작품을 몇 가지 소개해보면 악귀, 곡성,
파묘 등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에서 신년 운세 보는 방법, 한국의 무속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는 유튜브 멤버십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싶은 분들 또는 한국어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자료와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여러분은 잠을 잘 때 꿈을 꾸나요? 저는 보통 꿈을 잘 안 꾸는데요. 그래도 가끔 아주 생생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진짜 생생한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사실 한국에는 꿈을 해석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걸 해몽이라고 해요. 내가 꾼 꿈이 좋은지 나쁜지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꿈이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은 복권을 사러 가요. 저도 몇 번 사봤는데 당첨되진 않았어요. 꿈이라고 다 맞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꿈이 좋은 꿈이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인기가 많은 꿈은 바로 똥꿈이에요. 똥. 말하기도 듣기도 좀 민망하죠?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들 엄마니까요. 제 아들은 아직도 똥 얘기만 하면 너무 재밌어 해요. 똥 얘기가 도대체 왜 재미있는지 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맞아요. 그 똥. 똥이 나에게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좋은 꿈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똥 싸는 꿈이라던가 아님 똥을 밟았다던가 똥을 뒤집어 썼다던가 똥통에 빠졌다던가 심지어 똥을 먹었다던가 이런 꿈을 꾸면 한국 사람들은 바로 복권 사러 갑니다.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똥은 갑작스러운 행운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복권 당첨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너무 행복한 날이 됩니다. 행운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똥꿈은 사람들을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돼지꿈이에요. 한국에서 돼지는 부의 상징이에요. 아주 풍족하고 넘치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꿈은 돼지가 많을수록 좋은 꿈이에요. 돼지 여러 마리가 품에 안기거나 집으로 들어온다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반대로 돼지가 도망친다면 오히려 재물을 잃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보통 돼지 꿈을 꾸고 나면 사람들이 기분 좋아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돼지 꿈을 꿔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돼지가 저를 찾아오질 않네요. 오늘 밤엔 돼지가 오길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 좀 무시무시한 꿈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 죽는 꿈이거든요. 꿈에서 내가 어떤 이유로든 죽는다면
사람들은 이 꿈을 길몽이라고 여겨요. 길몽은 한자어인데요. 좋은 꿈이라는 뜻이에요. 꿈은 죽음을 보여줬지만 그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타로 카드에 관심이 많아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13번 카드 이름이 죽음이었는데요. 그 카드가 죽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타로를 볼 때 그 카드가 나오면 힘든 일이 끝나고 새로운 일이 다시 시작된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카드 이름과는 다르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카드와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다면 이제부터 재물이 들어온다고 해석할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좋은 일이 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죽는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그때 칼에 찔려서 죽는 꿈이었던 것 같은데 눈을 떴을 때 살짝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꿈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꿈 해몽을 찾아봤는데 좋은 꿈이라고 해서 그나마 기분이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날 좋은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마지막은 좀 재미있는 꿈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꿈인데요. 아이돌, 배우, 방송인, 정치인 등등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으로 오는 겁니다. 꿈에서는 이런 사람을 귀한 손님으로 해석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만나게 된다고 믿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아니라 재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을 재물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길몽이라고 여겨요. 저는 유명한 사람이 집에 오는 꿈은 글쎄요,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아주 멋진 남자 배우가 꿈에 나타난 적은 있어요. 같이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면서 이야기를 엄청 나눴는데요. 날씨가 너무 맑고 좋아서 꿈에서도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 배우가 누구였는지 궁금하시죠?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사실 제가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는 꿈은 바로 태몽이에요. 태몽은 임신을 하기 전이나 후에 태어날 아이에 대한 내용을 꾸는 꿈인데요. 엄마가 직접 꾸기도 하지만 주변 가족들이 꾸기도 해요. 보통은 동물이나 보석, 과일 등이 꿈에 나와요. 제 아들의 태몽은 정말 반짝이는 새까만 보석이었어요. 디즈니 영화에서 나올 법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원에 제가 있었는데요. 정말 우아하고 예쁜 화초들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보석을 발견했어요. 너무 빛이 나는 새까만 보석이었는데 그걸 발견하고 제가 진짜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그걸 반지로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고 너무 좋아서 춤을 막 췄답니다. 하늘은 너무 맑았고 화초는 정말 푸르렀고 보석은 눈이 부시게 반짝였어요. 태몽은 그 어떤 꿈보다 선명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꿈에서 깬 다음에 이건 태몽이야 라고 확신했답니다. 이 꿈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길몽이죠. 로또의 행운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아이를 얻었으니까요.
아마 앞으로도 저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꿈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선명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꿈이었어요. 태몽의 종류도 정말 많은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의 태몽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오늘 밤 여러분도 길몽을 꾸시길 바라며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혹시 한국 사람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문장 끝에 물결 표시를 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고마워요, 괜찮아요, 처럼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익숙하지만 외국인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라며 궁금해 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이 물결 표시는 한국인들이 메시지에 감정을 담는 방법이에요. 마치 목소리의 높낮이나 억양처럼 글의 부드러운 느낌을 추가하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다른 느낌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고마워요 또는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 같은 말이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표현이 훨씬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들립니다. 이런 방식은 한국어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어는 억양만으로도 뜻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엄마 라고 말하면 애교처럼 들리지만, 엄마 라고 딱딱하게 말하면 화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문자에서도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자음만으로 또는 모음만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외국인 친구들이 재미있게 느끼는 한국 문자 중 하나가 바로 크크크인데요. 이건 웃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웃음소리 크크크를 더 짧고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반대로 유유는 우는 얼굴이에요. 슬플 때 자주 쓰죠.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모양과 비슷해요. 우우도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자음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한글 키보드에서는 입력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주 쓰입니다. 또 이런 표현은 감정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자음들을 많이 반복하면 감정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크크는 그냥 웃음이지만 크크크크크크는 많이 웃는 것이고요. 유유는 약간 슬픈 느낌이지만 유유유유유유는 아주 많이 슬픈 느낌인 거예요. 또 한국에서는 대화를 부드럽게 마무리하거나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문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감정을 조절해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짧은 문자 속에 감정을 담아내는 대표적인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는 웃는 얼굴을 이렇게, 우는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죠. 비교해보면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감정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먼저 얼굴을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두 종류의 이모티콘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이모티콘은 정면을 바라보는 얼굴인데요. 예를 들어 웃는 얼굴은 눈이 웃고 있는 모습으로, 우는 얼굴은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모습이죠. 반면에 영어 이모티콘은 옆에서 본 얼굴을 나타냅니다. 웃는 얼굴은 입이 웃고 있는 모습으로, 슬픈 얼굴은 입이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둘 다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모티콘 모습이 다른 이유는 글자를 읽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글자씩 읽죠. 그래서 이모티콘도 눈, 코, 입을 순서대로 왼쪽부터 씁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글자를 네모 안에 조합해서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강이라는 글자는 기역과 아, 이응이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글자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 때문에 이모티콘도 자연스럽게 정면을 보는 얼굴처럼 만들게 된 겁니다. 또 감정을 어디에서 표현하는지도 한국과 서양권이 많이 다른데요. 서양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느낄 때 입의 모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웃으면 입이 올라가고 슬프면 입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입모양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한국이나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눈을 통해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의 모양을 표현하여 감정을 나타냅니다. 웃는 눈 모양, 눈물이 흐르는 눈 모양, 그리고 무표정한 눈 모양, 이렇게 말이죠. 눈의 모양만으로도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이 없어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눈 모양이 바뀌고 영어권은 입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모티콘이 서로 다른 이유는 단순한 디자인 차이가 아니라 글자의 구조, 문화적인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한국 이모티콘을 보면 그 안에 담긴 한국적인 감정과 의미를 더 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웃는 얼굴, 우는 얼굴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늘 소개한 쉐도잉 문장의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쉐도잉 연습을 위한 추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팟캐스트 핵심 문장 따라 말하기. 문장 끝에 물결 표시를 넣으면 친절한 느낌이 들어요. 문장 끝에 물결 표시를 넣으면 친절한 느낌이 들어요. 크크를 많이 쓸수록 더 웃긴 느낌이 들어요. 크크를 많이 쓸수록 더 웃긴 느낌이 들어요. 한국 이모티콘은 눈 모양에서 다양한 느낌이 들어요.
한국 이모티콘은 눈 모양에서 다양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